비유를 하자면은 학교에서 일진들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왕따 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유발한 그 일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폭력이나 왕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부득이한 자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동원한 반장을 퇴학을 시키겠다. 심지어는 구속을 시키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닌가? 좌파의 상징 자산은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대한민국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좌파들이에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파가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탄핵 결과랑 무관하게 본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본인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졌고 권력을 떠나가지고 역사적 사명이 떠맡았잖아요. 그걸 하려고 본인이 나선 거고 그러면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장엄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계엄령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워낙 해야 될 일이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가 넓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잘 저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는 일단 그 비유를 하자면은 학교에서 특정 학생 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타겟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그 이를테면 그 일진들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왕따 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 당하던 학생이 그것도 그냥 일반 학생이 아니고 여기 반장 정도 되는 학생이었다 그러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주먹을 휘두르거나 심지어는 그 무기를 들고 이제 반항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태를 유발한 그 일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폭력이나 왕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 어떤 부득이한 자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좀 동원한 반장을 이제 퇴학을 시키겠다. 심지어는 구속을 시키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계엄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걸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선택이 없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계엄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럴 수 있는 선택의 수단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 그 계엄과 탄핵 뭐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좀 제가 좀 느끼는 게 계엄 자체는 분명히 헌정에 규정된 절차란 말이에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그 뒷받침이 되어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동원한 수단이 다 100% 합법적이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여론이나 언론이 특히 좌파 언론들이 주도해 나가는 논리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계엄 이코로 곧바로 내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거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이제 법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정당한 절차를 거쳤냐 하는 거 따질 수는 있지만 지금 논리를 보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엄 이코로 바로 내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옛날 소위 말해서 군사 정권이라 이때 계엄이 그런 식으로 쓰였던 부분이 그 기억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데 근데 해도 따질 거 분명히 따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번 계엄이 저는 헌정이 다른 절차라는 거 그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언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좀 편향된 논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더 이게 내란이라는 워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저는 이게 내란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우파 진영 전체를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정치적 발언권 자체를 완전히 삭제해버리겠다. 저는 그런 그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일 지금 좌파의 의도대로 되면은 옛날에 소위 말해서 70년대, 80년대 그 권위주의 정권 어목했던 분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떤 법적인 장치를 동원해 가지고 그 상대 진영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설치고 있는 좌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무레배들 폭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걔들이 진짜 길거리 린치가 그 인민재판이 자행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저는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는 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 부분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던데 탄핵 이번에 그 절차 좀 따져 보니까 탄핵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해 놓고 계엄령이요. 계엄령을 부여해 놓고 동시에 그 해제 권한을 국회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계엄령 선포했는데 단 서너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가 됐잖아요. 이건 계엄의 장치를 계엄이라는 장치를 헌정에 부여했던 있지 않습니까? 원리 원칙 정신하고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팔치체제 헌정의 구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면은 대통령이 사실은 계엄을 선포할 이유도 거의 없어지는 거거든요. 헌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통령의 계엄권을 부여한 것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국회 예산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가 헌정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거, 그다음 국가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위해서 부득이하게 계엄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걸 바로 국회가 해산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것은 사실은 계엄권 자체가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입에 걸려 저기 구두선님밖에 안 된다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87년 체제 헌정의 구멍이다. 이 빈틈이 부분인데 그런 걸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걸 떠나 가지고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대통령에게 계엄권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최소한 몇 달 정도는 지나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 할지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저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에서 잘못된 왜곡된 저기 명제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특히 좌파 정치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할 말 없으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왜곡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지금 여기 벌써 두 번째 우파 대통령이 지금 거기 계엄을 당해서 탄핵을 당해서 쫓겨날 상황에 처했는데 아니 뻐가면 저기 탄핵 당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자기가 할 수가 있는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거의 권한을 행사를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뭔 이게 제왕이냐 제왕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부 규모가 커진 데 대한 저기 그러니까 제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정부 규모가 커져도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게 제왕입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저기 계엄과 탄핵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중간에 문재인 집권기가 있기는 했지만 우파 대통령은 두 번 연속 지금 탄핵을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 이야기냐면은 좌파가 우파 대통령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탄핵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계엄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그때부터 사실은 끌어내리자는 이야기 나오고 탄핵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건 뭔 이야기냐면은 이번에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성과 있지 않습니까? 업적 이런 거다가 무관하게 그냥 정략적으로 우파는 무조건 다 끌어내리고 박살을 내버리겠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탄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한 문제고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헌정이 유지가 되느냐. 저는 사실상 지금 헌정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87 체제가 법적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끝장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원래 87 체제의 기본 전제가 이 좌우 동거 체제입니다.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자. 이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해먹자는 사실은 그런 컨셉이 87 체제 정신인데 이미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집권. 문재인이 사실은 저는 문재인이 정권의 의미라는 게 좌파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눈치도 보고 법적으로 가로막혔던 것을 못 하고 있던 것을 지들 하고 싶은데 다 해봤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풀이 했던 거예요. 한풀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 사실은 87 체제가 끝났다. 동고 체제가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권력을 지금 몰아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그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87 체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국가라는 거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거 의사 결정을 위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리고 법에 한계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잘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게 정치예요. 근데 지금 87 체제는 어떤 거냐면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87 체제에서 상대방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 막는 데는 여기 유용한 도구 체제인데 진짜 뭔가 가치 있는 행위를
변화를 일으켜내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좀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일단 칼자루를 그 문재인한테 줬다가 그 워낙 행패가 심하니까 그걸 이제 다시 윤석열 대통령 집권을 통해서 우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런 상황 사태가 생기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미 그 좌파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으로 좀 노골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막고 싸워야 되는데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선생님 그 계엄에 대해서 사실 이미 뭐 계엄은 발생한 일이고 그다음 현재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순간에는 대통령이 탄핵까지 국회에서 소추가 돼서 이미 확정이 난 상황이잖아요. 이제 예. 모든 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계엄령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경험을 하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게 뭐 선생님께서는 그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정말 그게 필요한 결정이었나는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일단 대한민국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13번째 조치였더라고요. 13번째 계엄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과거의 계엄의 사례가 뭐였냐고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 임기 때 있었던 6번의 계엄이 있었고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직접 발동했던 3번의 계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승만의 첫 번째 계엄은 일단 여순 반란 사태 때 그때 그 여수 순천에서 군부대가 말 그대로 그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압한다고 계엄령을 발동했던 거고 두 번째가 제주 4.3 사건 때 대한민국 헌정에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폭동을 일으켜서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파견했던 거.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의 연속된 계엄은 6.25 전쟁 기간 중간에 뭐 좌익의 준동이라든지 아니면 공산당의 그 움직임을 이렇게 퇴거하기 위해서 부산 정치파동이 부산 정치파동도 이제 그 예, 연장선에서 예. 이해할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이제 3번의 전쟁 중에 그때는 말 그대로 전시였기 때문에 계엄이 발생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번이 이제 4.19 때 그 학생들의 어떤 그 항쟁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말년에 좀 판단력도 많이 흐려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위를 진압하는 차원에서 또 그때 사상자도 발생했으니까 이제 그걸 진압하는 차원에서 이제 계엄령을 발동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승만의 계엄을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그 국가의 대한민국 영속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활동이었다는 측면이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없이는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수단 말고는 그 계엄이라는 수단 말고는 다른 거는 별로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계엄을 보니까 이분은 처음 했던 게 일단 5.16 군사 쿠데타를 하면서 계엄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64년도에 한일협정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위가 격화되니까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좀 진압하는 차원에서 계엄령을 발동했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던 게 74년도 72년도인가요? 하여튼 유신 헌법을 하면서 유신 때 이제 72년입니다. 72년인가요? 네. 72년 때 유신을 하면서 또 계엄을 발동해서 그때 당시에 사실상 권위주의 독재 체제로 이제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게 되는 수단을 마련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엔 이제 뭐 박정희 시해 이후에 전두환 신군부와 이제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계엄이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크게 이승만의 계엄과 박정희의 계엄을 보면서 이승만의 계엄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서 계엄이라는 인식이 저는 확실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계엄은 과연 그랬을까라는 데 좀 의문부호가 남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타겟책으로서의 계엄,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했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은 이승만의 계엄보다는 박정희 계엄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제 그런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진짜 정치력이 탁월한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계엄까지도 필요하지 않고 우선 당장 지난 4월 총선에서 있지 않습니까? 승리해가지고 국회 과반석이 있지 않습니까? 의석을 달성했으면 계엄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건 이제 어떤 이상론이고 대통령으로서는 역량도 그렇게 안 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유신을 이제 저도 유신을 이제 많이 비판했던 입장인데, 사실은 유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은 당시가 상황이 저기 월남이 베트남이 저기 공산화되고 이런 처지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철수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조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유신에 대해서 좀 더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본인의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계엄하지 않고 편하게 있으면 임기는 무사히 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본인도 그게 나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좌우 떠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많이 욕을 얻어먹은 대통령도 없을 거예요. 진짜 워낙 진짜 거의 이건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들한테까지도 지금 욕을 얻어먹는 처지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윤석열 우파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나름대로 논리 근거가 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굉장한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 파치 체제 등장한 이후로 있지 않습니까? 우파적인 가치를 선명하게 내세운 대통령은 윤석열이 거의 유일하지 않냐. 물론 이제 그 말로만 그러게 하지 실제로 실천은 못했다 그러는데 실천도 결국은 그 전혀 국회 의석이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저는 말로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목에서 우파의 가치를 좀 저는 나름대로 본인이 소신 있게 내세우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분노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불러일으킨 원인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호남 이야기 자주 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말씀하신 어떤 직접적으로 그 이슈에 대해서 말을 통해서 전쟁을 선포한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이제 저기 뭡니까 그 홍범도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일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리고 저기 저는 이제 그 우파 시민들이 많이 그 취임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유를 강조하고 그런 거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저기 그 뭡니까 이번에 이제 그 계엄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야기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거기 본인이 저기 뭐냐 그 담화문 대국민 담화문 거기서도 보면은 본인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 다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일일이 다 뭐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로서의 있지 않습니까? 스탠스는 확실하게 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그 좌파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지식인 이렇게 좌파의 도그마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가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그 좌파의 도그마, 좌파 패권 아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것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분노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윤석열의 어떤 탄핵으로 이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에 뭐 무조건 탄핵을 안 하고 할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겠죠. 하지만 탄핵조차도 안 하고 지나간 거다고. 계엄조차도. 계엄조차도 안 하고 지나간 거다고. 계엄이라도 시도를 해본 것을 저는 차라리 후자가 낫지 않았냐. 계엄이라도 시도를 해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운명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을 예상이 판단이 되는데 적어도 윤석열이 그런 계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시도했던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워낙 욕을 얻어먹겠습니다만. 네. 사실 뭐 계엄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네. 저희는 뭐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 나갈 것인가 또 미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앞으로 이제 대화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근데 정말 뭐 이런 얘기하면 무슨 또 뭐 뒷북 때리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뭐 보니까 저한테도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니만 잘났냐 뭐 책상에서 펜대를 굴리고 있다 뭐 잘난 체 하지 마라 뭐 위장우파 뿌락치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그 권력이나 아니면 인사권 또는 뭐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을 통한 그 칼날도 있지만 그 말을 통한 칼이라는 것을 무시 못하잖아요. 대통령은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누적돼서 계엄이라는 어떤 그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걸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국민하고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뭐 우파 채널에 나가가지고 그냥 한두 시간 떠들다 가는 것도 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뭐 속에 있으면 뭐
하소연하듯이 가가지고 뭐 고성국이라든지 뭐 저기 많이 있잖아요. 뭐 이봉규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뭐 다른 채널들 젊은 채널들도 많이 있죠. 뭐 제가 특정 채널을 언급해 좀 그렇긴 하다만 뭐 소위 말하는 그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한테 나와가지고 그럼 뭐 지상파에서 상대를 안 해주면 그런데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든지 트럼프가 사실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트럼프의 얘기를 많이 예. 하더라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팟캐스트 나가지고 약간 예. 그 마이너리티 컬처에서 이렇게 그렇죠. 자기 지지 기반을 쌓아서 거기서 올라가서 아예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압도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자기가 직접 SNS에 글을 쓴다든지 뭐 트위터를 한다든지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자신 본인 방송에서 뭐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어필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지지 기반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걸 했는데도 안 됐으면 이제 뭐 계엄이라는 최후 카드를 썼다 이러면 좀 좋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나올 뿐만 아니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목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죠.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본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제가 보니까 또 그럴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잖아요. 네, 말 그분이. 좋아하고 나름대로 논리력도 있고 그런 거 잘 하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그리고 본인은 저기 그 보면은 어쩌다 한 번씩 기자회견하고 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형식이나 이런 대목에 있어서 좀 답답한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뒤에 전제를 깔고 이런 부분까지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아쉬움이 남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약간 좀 다른 데로 새는데 저는 우파가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징하는 우파의 가치나 그다음에 우파 진영의 이제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게 중요한데 저는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우파가 완전히 불임 정당이 됐구나. 그러니까 리더십을 생성해내고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완전히 없는 그런 정당이 그 정당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외부에서 수혈해온 대통령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그 우파에서 수혈해온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그 어떻게 탄핵을 하고 수사를 하고 우파를 어떻게 싹쓸이하는 청소를 하는데 주역이었던 인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파 기존 사람들 중에도 아주 그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갖고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명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려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상당수는 사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참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우파가 이런 리더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럼 리더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또 하나 보면은 리더십 창출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면서 우파의 정치가 뭔가 좀 심각한 구멍이 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현실이 그렇다는 우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뭐 심리가 뭐 이제 돼서 뭐 한 두세 달 내로 결과가 최소한 최대한 해도 결과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좀 불쾌하시겠지만 많은 우파 시민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제가 아까처럼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우리나라 계엄에 대한 제도가 구멍이 나 있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지만은 탄핵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법적 절차를 정당성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목에서 본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방어를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선 저기 국회 동원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들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사람들 체포 하려고 그랬다느니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다시 한번 좀 느껴지는 게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아까 박정희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전두환 대통령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정치 군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보면서 국회를 있지 않습니까? 포위한 병력 자체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기도 부족한 병력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그러니 어떻게 뚫을 막아낼 수 있었겠어요. 근데 보면은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하고 저는 그게 작심하고 준비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게 저는 제일 좀 기가 막히는데 작심하고 계엄에 그 실제 병력으로 뛰어들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사당에 간 사람들이 본인들이 계엄을 위한 병력으로 갔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계엄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좀 나서야 된다 했을 때 제가 보기로는 진짜 계엄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위해서 뛸 병력이 저는 10명도 못 찾아낼 것 같아요. 전 군을 뒤져가지고. 이거 보면서 정말 옛날 정치 군인들 비판하고 욕을 했지만 정치 군인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굉장한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 나름대로 어떤 용기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게 정치 군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일 계엄도 일종의 비상사태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안보나 이런 부분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번 계엄을 하는 거 보면서 과연 북이 쳐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진짜 계엄 상황을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자기 신명을 바쳐서 뛸 만한 군인이 있겠는가? 제가 보기로는 우리 그런 이야기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군인이 군인이냐? 군복 입은 월급쟁이지 공무원이지 진짜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번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게 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기강이 무너졌다. 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통령이 여기 그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수행하는 게 군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군인들이 대통령 명령에 안 따랐어요. 그거 더 기가 막힌 게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노골적인 사실을 항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국가 질서의 최종적인 국가 질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폭력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저는 무너졌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찰들이 이번에 뭐 어떤 행동을 했었나요? 저기 국회의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거 사실상 안 막았잖아요. 아,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보좌관들 다 제가 막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러니까 막았다 안 막았다 하다가 그거 다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명령은 봉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들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이 옳든 그르든 그걸 떠나서 일단 명령이 떨어졌으면 당연하죠. 그 명령은 무조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이 그런 조직이 저기 군하고 경찰이에요. 근데 군하고 경찰조차도 이미 영이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이게 레드 얼럿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차라리 이렇게 계엄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계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러면서 저기 야당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워닝하면서 저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군인들이 계엄을 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그게 갔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뭐 이번에 충암 뭐 고등학교 인맥이냐 어쩌니 그러는데 단 몇 사람이라도 자기하고 운명을 정치라는 건 자기 사실은 목을 거는 행위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행위거든요. 그러면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동지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 옆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저는 그게 정말 의심스럽더라고요. 충암고 인맥이니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그 공감하는 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두세 명만 있었어도 저는 목숨을 걸고 한번 저기 도박을 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계엄을 했다는 것도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슬프고 비참했던 게 이런 식의 능력밖에 안 되나 계엄을 아니 이렇게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건 도박이잖아요. 계엄이라는 게.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이런 게밖에 못하나. 저는 아니 진짜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엄이라는 것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한 사람이 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계엄을 하고 사실은 옛날에 저기 그 2004년인가에 딱 20년 전입니다. 2004년인가 9월인가에 월간 중앙에 한국에서 이제 그때 익명으로 현직 군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기 현직 장성이 한국은 두 번 다시 앞으로 쿠데타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로 이제 5가지인가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뭐 어떤 내용이었나요? 왜 못한다고 나와 있었나요? 첫째, 그 당시도 이미 핸드폰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쿠데타를 시도하려면 그 사전에 음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안이 절대 유지가 안 된다. 두 번째, 저기 그 교통 체증 때문에 계엄군 병력이 제대로 원하는 위치지 포착해 가서 방송국이 뭐니 하는 거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된다. 세 번째가 뭐였더라? 일단 계엄을 한다 하도
국민들이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방송국 장악해봤자 국민들이 다 정보 공유를 하고 메시지 공유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 통제가 되겠느냐. 네 번째, 저기 더 이상 군은 한국 사회의 핵심 엘리트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엄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마지막 5번째가 이런 위에서 말한 4가지 사실을 누구보다도 군이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현실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근데 어느 정도 그 당시에도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사실 계엄 이야기가 몇 번 좀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선 민주당에서 먼저 그 군부를 뗐지 않습니까? 계엄. 사실 지기들이 겁나는 거거든요. 지기들이 하는 행동이 저는 그걸 자백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기들이 하는 행동이 계엄 말고는 답이 없다. 지기들 생각하기에도. 근데 이런 그 어떤 계엄에 대한 자기 공포심을 드러내는 거 그것도 이제 보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엄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딱 저는 계엄이라는 것이 보면서 이번에 김어준이가 숨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참 저런 놈들이 한국의 어떤 리더라고 그러고 정치적 지도자라는 식으로 행세를 하는 게 정말 저는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30시간인가 안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여기 목소리 높이고 그러고 있으니 정말 비참하고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헌재에서는 이게 인용돼서 사실상 뭐 지난번 사례를 보자면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비극적이긴 하지만 또 그 생각을 하면 매우 매우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헌재도 물론 뭐 사법적인 걸 따지긴 하겠지만 정치적인 압력에 역량에서 완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게 구성원이 뭐 몇 명이 됐든 간에 거기 사실은 안에서. 헌재야말로 헌법재판이야말로 철저하게 정치적 재판이죠. 그리고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이게 권력의 문제 향배를 하는데 어떻게 정책 판단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법적인 그 근거도 그렇지만 우선 지금 저는 그 헌법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있지 않습니까? 그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그 초래되는 정치적 혼란 그것도 사실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정책으로 한번 대통령이 꺾였고 우파가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파가 지금 어떻게 보면 80% 이상의 권력 주도하고 있고 실제 권력의 크기로 따지면은 저는 제가 자주 그런 말 했습니다만은 좌파가 대한민국 권력이 95%를 갖고 있고 우파는 한 5% 정도다고 해야겠는데 이제 이번에 그 계엄과 탄핵의 결과로 저는 99.99%를 좌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99.99%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거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저는 우선 헌법재판관들이 겁이 나서도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으로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사회적 혼란 그런 것도 본인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 헌법재판소가 제가 보기로는 그 다른 나라 양원제 국가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원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가 헌법재판소거든요. 근데 아니 그 몇 명의 그 법관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 법관 출신들이 어떻게 상원 같은 다른 나라에서 그 영국 같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가진 그리고 미국 같은 상원들이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원이 처음 생겼을 때는 직접 투표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간선제로 해서 주 정부에서 그 상원들을 투표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여파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 놓는 배경이 있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신분 세습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나라가 아무래도 여론이 뭐 흔들리고 국민들 생각이 이상해져도 너희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최고까지 지켜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권력이고 그다음에 권력 크기만큼도 무서운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흔히 하는 말로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를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먹히겠냐고요. 저는 대한민국 헌정 자체가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심각한 문제고 빨리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여기 그 지난 대통령 대선 때 그 가장 유력한 주자가 대선 주자가 3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그리고 홍준표
세 사람의 특징이 다 그 양아치과라고 제가 아 그런가요? 공통점이요? 공통점 양아치과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몇 번 해가지고 욕도 좀 얻어먹었습니다만 선생님 생각하시는 양아치과의 좀 정의를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기존의 질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말 그대로 사시미 칼이라도 휘둘러가지고 판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의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판 깨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국 수사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재명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은 별명이 막산이더라고요. 막산이. 그렇죠. 막 살았다. 막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홍준표도 지금 그 제도권 정치인 중에는 가장 그런 캐릭터 성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지난 대선에 국민적 기대가 모아졌다는 건 그만큼 87년 체제 헌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국민적 요구가 이게 문제의식과 요구가 있는 거예요. 여기 판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새로운 질서를 잡아달라 하는 지금 요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요구가 일단은 모아진 거예요. 제대로 해라. 제대로 했으면 저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재명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거 기대를 못 미치고 결국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란다. 문재인만이라도 잡아 넣어라. 저는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윤석열을 뽑아준 건 판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정리하고 나쁜 놈들 잡아놓고 좀 그러라는 거예요. 대청소를 좀 한번 해달라. 대청소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상징이 문재인 같은 자 아닙니까? 대한민국 저는 문재인은 제가 역대 여기 뭐 제가 오래 산 거 많이 그래 오래 산 것도 아닙니다만 역대 좌우파 대통령들 이제 그러니까 특히 87년 체제 이후에 등장한 좌우파 대통령들 보면은 방법론이 달랐을 뿐이지 저기 그 목표 정치하는 목표는 좌우파 대통령이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결국 부국 강경 아닙니까? 대한민국 발전시키고 키우는 것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거는 그 방법론은 차이가 있을 망정 좌우가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문재인 보면서 느껴지는 거 이제는 목표 자체가 달랐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제 다 문재인의 특징을 딱 하나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을 증오하는 자다. 대한민국을 쓰러뜨리는데 무너뜨리는데 이자의 정치가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증오하는 이유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 아마 뭐 노무현 죽음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아버지 배경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 대목에 차이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의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작정을 가지고 대통령이 저는 계획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좀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기 좀 그 뭐냐면은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응징하는 조치를 했다면은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라도 충족이 됐을 거예요. 나쁜 짓을 한다면 그것도 그냥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계획적으로 한 친구를 그런 자를 처단하지 않고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집권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민들이 기대를 가고 버릴 수밖에 없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좌파는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했지만 좌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명제 이런 걸 다 윤석열이 부정하니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적인 정책 위기에 걸린 것은 우파 시민들이 윤석열한테 걸었던 기대를 있잖아요. 단 하나도 충족을 못 시켜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대목에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실수라기 이제 실수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행동에 어떤 저기 뭐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도 이런저런 소리를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꽤 들었어요. 선생님 근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우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 이재명은 저렇게 뭐 나름 이렇게 모션을 취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잠잠할까?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뭐 썰이 많거든요. 선생님 생각하신 이유는 뭔가요?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 했다잖아요. 본인은 원래 뭐 좌파 진보고 그다음에 문재인과 노무현에 대한 충신이다. 저는 그게 그 누가 시켜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좌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좌파랑 접촉을 했잖아요. 전화 걸고 이야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좌파 김건희 여사가 좌파들하고 통화한 거 녹음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본인이 풀라고 들면 얼마든지 풀 것 같아요. 근데도 그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이 만들어준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더 좀 근본적인 이야기로 가게 되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우파가 저기 그 팔찌 체제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패배자예요. 좌파가 정치적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팔찌 체제가 성립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해서 성립을 해가지고 이것이 6공화국의 팔찌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됐잖아요. 그 대통령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게 누굽니까? 저는 좌파 연합이라고 보거든요. 좌파 연합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호남 플러스 주사파가로 좌파 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승리자이고 오너이고 위너인 거예요. 팔찌 체제에서. 근데 정치적 승리라는 게 정치라는 건 되게 다른 사회 그게 운동이나 이런 거다가 틀려요. 한 사회의 종합적인 이슈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정치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치 전선이라고 프론트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모든 실천의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를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 게다가 그 정치적 승리가 그냥 정치적 승리가 아니고 헌정에 반영이 됐잖아요. 헌법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정의 재구성을 좌파들이 좌파 연합이 호남과 주사파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들이 그걸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데 좌파들은 진짜 표현이 좀 거칠어지는데 거지 같은 짓을 하고 지랄 발광을 해도 여론이 별로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우파는 요만큼만 뭔가 좀 문제가 생겨도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우파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기 좌파들은 여기 여론 조작을 잘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여기 언론 홍보를 잘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언론 홍보가 좌파 저기 언론이 좌파 그 편인 것도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 그 우파가 정책 승리자 있지 않습니까? 이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우파 진영이 저도 이제 나중에 왔지 않습니까?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우파에서 개혁파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의미냐면은 진보,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을 다 개혁파라고 부르더라고요. 우파 내에서요. 그러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승민이나 이준석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저기 좌파 성향이 뭐냐면은 좌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우파 정치는 좌파가 흘려주는 떡고물을 주워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게 호남에 가서 5.18 묘에 가서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그 저는 우파가 정책 패배자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종의 행사라고 그런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이다, 뭐 세련됐다, 뭐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혁파라는 이제 이름으로 통칭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우파가 아니고 우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파 진영이 있으면서 가치는 좌파의 가치를 인정하고 좌파 편을 드는 그 좌파의 어떤 정당성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동이 그 성향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파가 얼마나 비참한가.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저는 모든 고민이 여기에 집중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좌파의 우파 내에서 이런 문제의식 가진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는 뭐 어떻게 부정선거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정선거론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우파들 갉아먹는 암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파들이 왜 부정선거를 믿냐면은 인지 부조화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우파가 옳고 우파가 더 많은데 왜 정치 투쟁을 하기만 하면 판판이 깨지는지 현실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합리적인 해답이 부정선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것도 제가 보니까 우파에서 진짜 충격을 받은 게 그냥 저기 좀 잘 안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분들이 부정선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진짜 가방끈 길고 스펙 빵빵한 분들이 부정선거를 믿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니 이 부정선거론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그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거 진짜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나중에 부정선거론에다 근거 무슨 서버를 뒤졌냐 이런데 내가 보기로 사진 찍고 그냥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 근거도 못 제시하면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거기서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면 진작 발표가 됐겠죠. 아니 여기 그 한번 저기 개표 현장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개표소에 가보면은 그 개표소에 가본 분들은 대부분 부정선거로 있지 않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 대개 보면은 부정선거로 주장한 분들이 개표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개표 현장에 한 번이나 가보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저기 해킹을 했니 뭐니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부정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도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미 지쳤습니다만은 저 답답합니다.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일단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비슷한 시기에 부정선거 이슈가 많이 터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본인 자신이 뭐 선거가 그때 뭐 다 조작됐다, 리그됐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부정선거 그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저도 어떤 식으로 이게 이슈를 대응하는지 차이가 뭔지 이렇게 좀 많이 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그 이준석이나 아니면 뭐 일부 그 정치인들은 또 부정선거 자체를 또 의혹을 제기하는 거, 어떤 뭐 투표 과정에서 어떤 부실한 관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 좀 있잖아요. 뭐 빳빳한 투표용지가 있다, 아니면 뭐 배추잎이다 그런 얘기부터 해서 삼립빵 그 박스에 담아가지고 허름하게 이렇게 그 관리가 되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고 했던 그런 장면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게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해서 어떤 전산망을 조작해서 투표를 뭐 바꿔치기 해가지고 전체적인 판도를 바꿔버리는 그런 스케일의 부정선거가 있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증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대처하느냐 봤더니 결국에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기보다는 솔루션을 제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대표적으로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 나오는 게 당일 투표, 사전 투표를 폐지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투표하는 날을 공휴일로 만든다. 미국은 그게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이미 공휴일이긴 하지만. 근데 공휴일을 만든다. 그리고 대만과 같은 그런 스타일로 수개표를 한다. 그리고 아이디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신분을 확실하게 검사해서 아이디가 일치하는 사람에게만 투표용지를 발급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 핵심적인 조치를 취해놓으면 부정선거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싸우잖아. 있었다 없었다. 근데 그거 말고 앞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할 것인가, 그 솔루션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그 조치를 아마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취임하게 되면 그 선거법을 개정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앞으로 부정선거가 뭐 과거 있었든 없었든 그걸 논쟁을 떠나서 앞으로는 그 조치가 시행된 다음에는 부정선거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적인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어떤 솔루션의 해결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그 부정선거 자체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이견도 허락하지 않는 그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있다 보니까 완전 서로가 서로를 뭐 대화도 말도 섞지 않잖아요. 뭐 부정선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뭐 친구를 끊겠다, 뭐 나는 원수를 줬다, 뭐 이 사람 뿌락치다, 뭐 별의별 얘기도 다 나오고, 아마 선생님도 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 과정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냥 일단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이번에 뭐 그 계엄 사태를 통해서 나온 여론을 보니까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본인 자체도. 그러니까 그런 인구가 어쨌든 이 대한민국 전체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 넘어요. 10% 넘나요? 우파는 저기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한 10%에서 한 13% 정도, 15%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우파 진영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 그 강골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그래도 3-40%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외연을 확대해서 의심 간다까지 포함한다면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우파 진영 내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의혹이 일단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과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런 솔루션 차원에서도 이런 아까 뭐 선생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포함해서
이 의혹이 최대한 규명되는 쪽으로 또는 앞으로 생겨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좀 많이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투명성을 강화한다든지 뭐 CCTV 설치를 더 엄격하게 한다든지 참관인도 양당에서 자연스럽게 파견해서 좀 더 오픈해서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 선관위란 조직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뭐 미국 선거랑 이렇게 연결해서 사람들이 한국판 딥스테이트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 아주 깊숙이 워싱턴에서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것처럼 한국판 딥스테이트랑 비슷한 개념이 아마 많은 분들이 선관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대통령도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꿍꿍해하면서 필요하다면 조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 조직에 분명히 좀 개선은 필요하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선관위라는 조직에 대해서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거법이라는 그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고 그 유권 해석도 사실상 선관위에서 하는 거고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벌벌 떨잖아요. 선관위에서 뭐 했다, 뭐 선거법에 대해서 위반됐다, 저촉됐다 하면 그 유권 해석을 다 선관위가 해버리니까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이걸 다뤄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선거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관위가 개판 조직인 건 맞아요. 근데 개판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뭔 이야기냐면은 근무 기간도 엉망이고 능력도 개판이고 제가 여기 선거하면서 놀란 게 여기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합법성이 유권 해석을 의뢰하잖아요. 선관위가 그때그때 말이 다르고 지방 선관위하고 중앙 선관위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선관위 직원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엉터리로 답변을 반대로 해준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후보 등록을 못 할 뻔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엉망이란 이야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거 그 저는 이 선관위가 그 복마전이다 하는 거다고 그 부정선거론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들이 굉장히 이제 그거라고 연결시키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거 사실은 전혀 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여기 부정선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대단히 엄정한 그 규율이 잡힌 조직이어야 되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부정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어찌도 있지 않습니까? 몇만 명의 조직이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부정선거를 몇만 명이 하는데 단 한 명도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뭘 말할까? 저기 부정선거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무원 자격을 쫓겨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구급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에 구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평생 정년 때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이 3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동참시키려면 이 사람들한테 전부 그 이상의 어떤 대가를 약속해 줘야 될 거라고요. 근데도 그걸 줄 수가 있겠냐고요. 저는 여기 이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게 저도 이제 힘든데 이런 부분에 저는 좀 냉정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선생님 말씀하신 취지 다 이해가 되고요. 근데 냉정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민주 사회에서는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생각은 들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네. 지금 우파들이 말하는 부정선거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좌파들이 만드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알고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주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김어준부터 해가지고 이재명도 거기에 동조를 많이 했었고. 네. 근데 처음에 김어준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프렌 머신가도 만들고 이명박이 당선됐을 때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 음모론 좋아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좀 민주당은 조사했다가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싹 조사해가지고 왜 부정선거론이 근거가 없는 것을 전국 순회하면서 당원들에게 알렸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그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저는 답답한 게 이 부정선거론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도 상당히 될 거라고. 근데 이것을 그 부정선거론이 뭐 문제가 또 있냐면은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진짜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부정선거론 해버리면은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부정이니까. 그리고 또 뭐 문제가 있냐면은 투표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패배주의 인식이 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앞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부정선거론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저기 지지자나 당원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를 노력을 한 적이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분노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좌파가 만든 그 부정선거론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풀어먹으면서 누구만 좋아지냐면은 저기 그 국민의힘도 패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당원들도 다 패배하는데 딱 하나만 승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더 장사하는 자들. 그거 외에는 다들 지금 패배자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실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부실 선거. 부실 선거는 많죠. 그러면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실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은 네. 그걸 부실한 선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먼저 부정 선거를 오늘 정리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만일 부실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부정 선거라고 논리를 하니까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부정 선거냐 부실 선거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보다는 그냥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자. 그냥 그 해결책에만 좀 초점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부실이냐 부정이냐 아니면 부정에서도 이게 전산 투표 조작이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냐 선관위의 부패냐 뭐 이런 거 다양한 썰들이 있잖아요. 논리가 있고. 근데 그런 이야기로 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도 뭐 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게 설득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거의 신앙의 차원 거의 거기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 선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 대해서 거의 귀를 닫고 있고 그 반대쪽에서 부정 선거는 완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부정선거 입장에 대해서 완전 입장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좀 솔루션을 중심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네. 이제 뭐라고 저도 뭐 잘 모르.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접근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제 별로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우파는 절대 부정선거로는 정리 못할 겁니다. 끝내 부정선거론에 매달리면서 단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파가 저기 그 국민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신이나 위상 이건 점점 쪼그라들면서 그 끝내 부정선거론에 있지 않습니까? 매달리는 사람들이 우파의 핵심이 돼갈 거예요. 저는 이미 그런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연 저기 올바른 대응이냐 하는 거죠. 저는 뭐 거의 요즘은 저도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야기가 부정선거로 너무 많이 길어졌네. 네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오픈한 곳에서 이렇게 담론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뭐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제가 듣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걸 말하기도 했지만 입장이 항상 뭐 100%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뭐 우파 진영 내에서도 그렇고 모든 진영에서. 근데 이거를 대화하는 자체 그리고 이거를 어떤 그 논의하는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우파 시민들이 만든 이제 자리에 가서 발언을 하는데 갈 때마다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죠. 제발 부정선거론 좀 꺼내지. 근데 빠짐없이 부정선거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말이 옳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믿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요. 그리고 뭐 그럴 줄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잘 듣다가 이제 부정선거 얘기 나와서 선생님 말씀하시면 또 예전에 말했던 것도 그냥 싹 까먹어 버리고 그냥 부정선거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뭔 이야기 나온 줄 아십니까? 역시 전라도라 어쩔 수 좌파 출신이라 어쩔 수 없어. 그런 이야기가 당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저도 오늘 뭐 이 방송 선생님 모시면서 부정선거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계엄령 사태 안에 부정선거라는 것이 중요 이슈 중에 하나로 끼어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야기가 나온 거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걸 언급했으니까요. 2차 담화문 특별히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여기서 선생님 그 이제 계엄령 사태 관련해서 이게 뭐 어떻게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되든 간에 지금 또 국제 정치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반도를 놓고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대한민국 상황이 결정된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뭐 미국과 이제 중국의 그 미중 패권 전쟁이 사실상 뭐 중반부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국제적인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계엄령과 그다음에 탄핵 사태를 바라본다면 어떤 관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외국에서의 반응도 저기 계엄령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엄 선포한 당일날 그 인천공항에 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계엄령 그러면 이제 어떤 폭력 사태 그다음에 뭐 위혈 사태 이런 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겁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뛸 수밖에 없는데 자국 돌아간다고 이제 예, 인천으로 그러니까 갔던 거네요. 돌아가려고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물론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증언이니까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문제는 이런 그 저기 부작용을 당연히 그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 부작용을 예상하면은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엉겅퀴를 꽉 쥐어야지 어설프게 맞으면은 더 가시에 찔린다.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것은 이 정상적인 방식, 헌정 절차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위기 상황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필요한 것은 물리력을 동원하되 최대한 빨리 이것을 문제를 해결을 하고 물리력 동원을 있지 않습니까? 최소화하고 최단 기간에 하고 정리하는 그런 절차가 고민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국회를 점거하면서 국회의원들이라 무슨 온갖 나부랑이가 다 들어가도록 방치하고 저는 그런 것 자체가 계엄에 대한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었고 계엄에 대한 각오도 안 돼 있었다. 나는 오히려 계엄을 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만일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었다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했었겠어요. 그래야 되고 당연히.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2차 계엄 그 담화문을 보니까 제가 보기엔 느낌에 그 미국의 SOS를 좀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어떤 타겟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게 진짜 본인 의중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탄핵되고 넘어가게 되면 뭐 차기는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당신들도 굉장히 골치 아픈 동북아에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할 수 있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 저는 이제 그런 좀 뉘앙스로 많이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뭐 간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가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도 막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국제 정치적인 부분도 또 개입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기대를 갖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이 우선 미국 내부 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통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갈등이 심한 PC주의나 뭐 이런 거 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거 50년대 60년대 있지 않습니까? 좀 미국의 어떤 우파적인 색깔이 강하던 때는 그러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권이 들어설리가 해서 그에 따라 반응을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전혀 생각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갖고 무슨 일이 나려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미 성향이 좀 목소리가 높이고 좀 그런 상황인데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걸 기대를 했다면 정말 국제관계 기본도 착각을 이해를 못하는 거다.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 미국도 변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변한 게 대한민국이 변했어요. 옛날에 미국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이미 아니에요. 세계 10위권 최소한 세계 10위권 국가인데 이런 나라를 어떻게 헌정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미국이 개입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미국이 정말 대한민국과 관계를 끊어야겠다는 각오조차도 하지 않으면 못하는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좌파들이 등장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그런 이야기하는 우파들 시민들이 그런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일단 윤석열 대통령 약간 저는 이제 그게 명시되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좀 비춰지더라고요. 그 담화문 안에서. 근데 일단 여기 그 1차 탄핵안 보면 거기 민주당이 살짝 끼워넣은 부분 있잖아요. 외교에 대한 부분. 윤석열 정권이 그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과 과도하게 밀착하는 기형적인 외교를 해서 동북아의 뭐 불안정을 초래했다. 뭐 이런 뭐 저는 이제 개소리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슬쩍 끼워 넣는 걸 보고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좀 이제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식으로 외교 정책이 펼쳐지겠구나에 대해서는 뭐 그 전에도 어느 정도 감이 있었지만 확실하게 마음을 이렇게 잡았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긴 하지만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는 민주당이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참 힘든 미래가 있지 않을까 외교적으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기 이제 이 아까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권은 그해 2022년 연말에 그런 칼럼을 썼어요. 갖고 여기 좀 그 게재가 되건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이 그때 계속해서 요구한 게 영수회담 하자는 거였잖아요. 영수회담을 받아라. 그리고 이재명보다 문재인이 훨씬 문제의 근원이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때려잡지 않으면은 안 된다. 제가 그 근거로 이재명은 생계형 잡범이라고 제가 그리고 그 대신 근데 문재인은 좀 약간 저 이념형 인간이다. 확신범이다. 네, 확신범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유리하다 하면 무슨 짓든지 다 할 수 있고 동지 아니라 뭣도 다 버릴 수 있는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가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고 있었잖아요. 이재명이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는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하나만 요구해라. 그걸 공개해라. 뭐냐면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척결, 그것과의 결별 이걸 요구해라. 명분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나는 이재명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재명과 문재인의 결별, 분리 그리고 이 민주당과 시민단체와의 분리 그리고 저기 주사파와 호남의 분리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 그걸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저는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을 쳐내고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정도는 데리고 놀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약간 그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전혀 이제 안 듣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 또 선생님한테 전라도 출신이 이런 얘기 또 나오지 않았나요 혹시?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리고 하여튼 전화가 왔어요. 저기 네. 윤석열 대통령 그 친구란 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돼서 웃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저기 좀 아쉬운 게 아까 말했지만은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 하면 정말 또 우파들이 또 싫어하실 텐데 이재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계형 잡범이잖아요. 지한테 유리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지 할 수 있는 인간이거든요. 저는 이재명이 집권하면 있지 않습니까? 좌파와 선을 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난번에 거기 뭡니까 저기 그 친명 횡재 비명 행사 공천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비명 행사가 된 공천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사파 출신들이 많아요. 뭐 임종석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요. 그렇죠. 그리고도 그 외에도 꽤 많아요. 그리고 문재인 계통도 다 잘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문재인 계통이 결국 주사파 그 라인이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이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이념이 중요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만약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을 잘 유지하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좌파 아니라 뭣도 쓸어버릴 수 있느냐 인간이라고 보거든요. 나는 본인이 최근에 외신하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나 한국의 트럼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그리고 저기 저는 이재명이 집권하면 있지 않습니까? 호남이 제일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역설적으로요. 왜냐하면 호남이 저기 좀 솔직히 이야기 대한민국에 그 주사파하고 호남이 대한민국의 지금 오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호남 출신도 많이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하고 주사파랑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재명을 지지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만일 부득이 현재로 분위기로는 이재명 집권을 막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좀 정확한 이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적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파 윤석열 대통령에게 칼자루를 주어줬어요. 그 국민이 지어준 거예요. 이걸 제대로 휘둘렀어야 되는데 제대로 휘둘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바로 다음 주자에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사실 우리가 암울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뭐 평론을 하기도 하고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했고요. 시간을 할애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는 뭐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세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그리고 보수 운동에 참여하는 뭐 시민단체라는 게 만약 있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자기 방어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재판관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임명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인용이 태도였죠. 그 탄핵을 비토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8대 0인가로 완전 원사이드로 끝났잖아요. 그 사실상 방어를 포기했거든요. 이론도 동원하지 않고 변호사들도 엉망이었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액션을 했어야 되는데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 의지가 같아요. 없었어요. 네.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흔히 하는 말로 권리 위에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퍼즐로 앉아 있었던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딴 건 모르겠는데 이번에 거기 담화문 보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의지는 보여준 게 좀 기대가 나름대로 저는 좋더라고요. 그 죽을 때 죽더라도 저는 지금 우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9.99%의 권력을 좌파 대표키고 나머지 0.01%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파가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 싸우는 명분, 논리, 근거 이걸 가지고 저는 싸워서 국민들에게 단 몇 명이라도 몇 프로라도 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탄핵 현재 재판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종의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우파는 정치 학교를 못 만들고 있어요. 우파 정치 학교는 100%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탄핵 심판 장소 그 법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정치 학교 공간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걸 임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시는 그래야죠.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탄핵 결과랑 무관하게 본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본인에게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졌고 그 이제 권력을 떠나가지고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 맡았잖아요. 그걸 하려고 본인이 나선 거고 그러면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진짜 장엄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술 마시지 말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국민의힘하고 우파 시민들의 관련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발 좀 물갈이 해야 된다. 근데 물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우파의 그 개혁파라는 우파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좌파한테 무릎 꿇어 가지고 떡검을 얻어먹는 것을 자기들 지금 이제 그 사람들도 물 만난 고기처럼 또 난리치고 있잖아요. 아 이제 윤석열이 떠나가면 이제 자기들이 또 보수 정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뭔가 흥이 느껴지기도 해요. 보면 저는 그걸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이준석이라고 이준석이나 뭐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뭐 이 사람들이 김종인이라든지 컴백할 거라고 이제 승리자로서 그렇게 생각. 뭐 개선 장군처럼 네. 들어와서 내가 소위 말하는 해째 그 있잖아요. 네. 해째 내가 말했째 이러면서 들어와서 보수를 확 이제 먹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저도 이제 들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보니까 완전 이제 이준석이 신났더라고요. 그래갖고는 하여튼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우파가 아까도 처음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파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지금 완전히 불임 정당이라고 저는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불임 정당이다 보니까 리더십을 못 만들어내고 이 정당에 기승을 부리는 것은 빈집털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당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와서 떴다방들만 있어서 좀 왔다가 챙길 거 챙기면 떠나가고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이 상황이 몇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지금 우파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국민의힘 안에서 진짜 리더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도 외부에서 양자로 수혈해온 인력이지만 나머지 정치인들도 보면은 국회의원 하면 공천 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에서 원래 활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거의 없고 변호사나 교수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뭐 기업가나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득표에 좀이라도 얼굴 많이 알려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이미지 좋은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천 주고 이제 한마디로 공천 준다는 이야기는 정치 지도자로 영입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좌파의 주인은 민주당의 주인은 저는 시민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요. 지금 힘이 많이 떨어졌는데도요. 저기 보십시오. 거기 87년 체제 있잖아요. 성립이 되면서 정치적으로는 좌파가 승리했지만 실물 권력은 우파가 일단은 지켰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때 이제 지기들이 대선에서 승리했으면은 떼거지로 이제 정부나 이런 데 이제 원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마어마한 학생운동에서 배출된 양성된 인력들이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 갔냐면 각 분야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풀뿌리 가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가 어젠다를 발굴하는 거고 각 분야의 어젠다라는 게 있잖아요. 또 하나가 그걸 어젠다 중심으로 인력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애들이 뭔 역할을 했냐. 그걸 제도권 정당, 좌파의 제도권 에이전트인 민주당으로 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단체 내에는 소위 말해서 원로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백낙청이라는 인간들이 대표적이겠지만 옛날에 뭐 원탁 뭐 한다 뭐 신내 풀풀 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얘들이 그 굉장한 이제 그 발언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 구조라는 거. 그러니까 좌파가 시민단체가 그 인력과 어젠다를 발굴해서 민주당에 파견을 하는 거고 민주당은 수혈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협력 관계.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저기 민주당과 시민단체 분리를 영수회담을 통해서 했어야 됐다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연결고리를 끊는 작업을 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영수회담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이재명은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가능했다고 보는 건데 그다음에서 저는 저기 그러니까 좌파 내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컨텐츠와 메시지가 유통이 돼요.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해서 리더십이 만들어내는 그 핵심 재화가 되는 겁니다.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좌파 옛날에 운동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 구성체 논쟁이 뭐니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팜프렛 만들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어떤 투쟁 노선이 맞은가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우파 내에서는 뭐가 유통이 되냐면 정치 컨텐츠나 메시지가 유통되는 게 아니고 정치 이권이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 이권이 유통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거든요. 이권의 결과로 만들어진 리더십하고 컨텐츠가 유통된 결과로 만들어진 리더십하고 어느 게 이기겠냐는 거죠. 저는 100점 100패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100점 100패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아까도 이제 정치학교 약간 이야기했는데 좌파 정치학교는 굉장히 그 학생운동 시절부터가 그 좌파 일종의 정치학교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좌파 정치학교는 좌파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설계해서 만든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범위가 명확하고 형상화가 쉽습니다. 그리고 도식화 된다는 거죠. 도식화가 쉬워요. 좌파 이념이. 그건 뭐냐면은 원래 좌파 이념 출발이 막스 레닌주의인데 막스 레닌주의가 그 성격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딱 하나예요. 정치 투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게 막스 레닌주의 출발점이에요. 그 목표가. 그러니까 좌파 정치학교는 커리큘럼이 분명해요. 그리고 강사를 양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해진 시설에 일정한 인력을 모아가지고 정해진 기간 동안 주입식으로 교육시키기가 쉬운 게 좌파 정치 철학이에요. 정치학교는 정치 철학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우파에 와서 사람 발견한 사실인데 우파는 정치학교라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계기가 됐는데 보니까 이 정치력이란 정치 투쟁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거든. 우파가 좌파한테. 그러니까 이것 우리도 정치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시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그나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간신히 유지가 되는 거지. 정치학교 모델이 성공했으면은 정치학교 비슷한 모델이 확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퍼지잖아요. 간신히 근근히 유지만 되고 있거든요. 이야기는 정치학교 모델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말했던 정치 철학의 차이가 있어요. 좌파는 도식화가 쉽지만 우파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 좌파는 관념주의 철학, 위에서부터 설계해서 내려온 철학인데 우파는 그런 경험주의예요. 그러니까 불문법이냐 성문법이냐 그 차이도 있어요. 성문법은 딱 균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불문법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에 따라서 계속 반영이 돼. 그래서 우파는 커리큘럼 자체를 못 만듭니다. 커리큘럼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정치학교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우파 정치학교 가보면은 저도 강연은 프로그램을 봐봤거든요. 정치 철학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정치 셀럽들 모셔다가 19강연 듣는 거예요. 그게 정치학교라고 하고 있어요. 정치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파는 정치학교를 포기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만든 게 저는 우파는 고정된 정치 철학 그 약간 어려운 말을 쓸게요. 내포와 외연이 딱 규정되어 있는 그런 정치 철학이 없어요. 세계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정치적으로 우파들이 훈련이 될 것인가? 저는 토론뿐이라고 생각해요. 토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토론 전통이 굉장히 빈약해요. 저기 그 누구죠?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토크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미국에서 갔다가 이제 그 토크빌이 뭐 보고 못 겪은 이야기도 써놨는데 타운홀에서 있잖아. 미팅을 하면은 몇백 명이 그 촌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강사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몇 시간씩 꼼짝도 않고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은 커리큘럼이 없어도 모든 관련된 주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진짜 관심을 갖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 조직적 규율이 작동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그 조직적 규율이 두 가지 전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 토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토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개판됩니다. 난리 벌써 벌어져요. 조직적 규율이 작동하는 토론이 뭐냐? 저는 정당에서 당원들이 공천을 놓고 토론하는 토론이야말로 진짜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각 지역구에서요. 각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방자치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토론이 공천을 놓고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놓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우파 공천은 무슨 밀실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번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준석은 뭐 적성 평가 시험을 도입하겠다 해가지고 뭐 쇼를 하기도 했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자기가 뭐 공정한 공천을 한다고 해서 기준을 세운 거 보면 결국에는 다 자기 사람들 꽂아놓는 공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정당 공천에서 공정한 건 있을 수 없고 그냥 그 지역 구민들 사이에서 지역 구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공천이라는 결론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내세워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지역 여기 밀실에서 소수가 하면은 그것은 공정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파가 그 어떤 정책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그 좌파한테 그 정책 패배자라는 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책 패배자라는 이야기는 정책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책 우파가 정책 정당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를 자주 드는 게 비유 드는 게 그 데마크인가 달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사님이죠. 예, 목사님. 저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밖에서 잃은 영토를 안에서 되찾자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저는 우파가 좌파의 정치 투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영토를 잃은 거거든요. 이 영토를 안에서 회복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우파 내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정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천이에요. 이것 자체가 공정해야 된다. 밀실로 해서 하지 말고 그냥 지역구 당원들에게 맡겨라. 사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공관위원장 이런 게 없더라고요.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것도 없고 공관위원도 없고 코커스 아니면 저기 맞아요. 프라이머리나 코커스 프라이머리나, 통해서 그 지역의 주 자체적으로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잡음도 없죠, 사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 어떤 민주주의 절차나 전통이 많이 발달해 그리고 있으니까요. 공정성이 아까 지금도 부정선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허술한 제도인데도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었던 게 그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선거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은 미국 국부들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 각 주마다 법을 그냥 선거에 관한 뭐 카운팅이라든지 방법론은 각 주가 주별로 투표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50개 주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조작을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걔네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게 하면은 우선 절차 자체가 그렇죠. 난리 나죠. 신뢰를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난리 그러니까 나죠. 예. 저는 당원들에게 공천권 투표권을 그러니까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서 공천권을 주되 대전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당비를 제대로 내는 당원. 지금 현재 한 달에 1,000원인가도 아마 책임 당원일 거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일부러 여기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달에 당기 10,000원 이상 내는 그걸로 책임당원 자격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여기 1,000원을 가지고는 그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는 10,000원 정도 돼야지 그거 부정률이 있지 않습니까? 허들을 높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 10,000원을 일정 기간 동안 이상 낸 사람에게 그렇죠. 뭐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6개월이나 이제 이런 정도 줘야 되고 만일 그 투표하려고 공천에 참여하려고 입당한 사람은 한꺼번에 내라는 진짜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저는 그리고 또 현실적인 필요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지금 옛날처럼 그 재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 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보험 차원에서 후원금 내는데 좌파한테 내지 우파한테 내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비 10,000원 내는 당원이 10만 명이면은 한 달에 10억이거든요. 1년이면 120억입니다. 20만 명이면은 240억이에요. 저는 새로운 당 리더십이 지도부가 등장하면은 여기에 저는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국 순회하면서 당비 10,000원으로 올려라. 그리고 그 대신 당신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 저는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아무도 안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오늘 선생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저희가 뭐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부터 탄핵까지 얘기하다가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거 들으면서 지금 당장 우리 뭐 탄핵 막는 게 급한데 뭔 한가한 얘기나 하고 떠들고 앉아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하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영구적인 또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우파 진영에 정말 필요한 그 제안을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앞으로 뭐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백반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을 가지고 토론을 하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그게 공천 받으려는 사람들이 당원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자기 컨텐츠와 메시지를 갖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공천하고 무관한데 누가 컨텐츠와 메시지를 준비하겠냐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대구에 가서 한번 이야기한 그 국민의힘 당원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막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몇 년 전에 좋은 게 아니고 분노해서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중에 그분이 한 분이 몇 년 전에 지방선거 공천을 받으려고 국민의힘이 있지 않습니까? 당협위원장인 이런 사람한테 돈을 가져간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더니 며칠 뒤에 다른 사람이 그보다 돈 더 많이 가져오니까 공천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당이 이렇게 썩은 당이다. 여전히 뒤에서는 더러운 돈이 오고 가면서 그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 안에서.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그게 고참 당원일수록 이야기해보면 이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환멸감과 분노 어마어마해요. 전부 자기 당에 아직도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막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욕을 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그리고 같은 당원들을 향해서도 욕을 해요. 근데 그게 선생님 민주당은 좀 어떤가요? 민주당도 그 예를 들어서 전라도 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나요? 불만은 많죠. 불만은 많아요. 여전히 불만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도? 이 로얄티가 있죠.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조직은 없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확실한 것은 민주당에서는 있잖아요. 특히 호남은 그런 게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무슨 짓을 해도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지지한다는 걸 아니까 공천이나 이런 대목에서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갈아치잖아요. 제가 호남 정치인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호남 정치인들이 민주당에서 소속돼 있는 호남 정치인들의 특징이 역할이 뭐냐? 저는 똥친 막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똥친 막대요. 막대기. 그러니까 더러운 거 치우는데 똥 치우는 막대기.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호남이 어떤 그 경쟁이 없는. 그러니까 거기도 공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제일 말이 많은 지역이 호남이에요. 왜냐? 무슨 짓을 해도 민주당이 지지하는 변화가 없을 거란 거 아니까. 근데 그 문제는 사실 뭐 또 다른 차원의 논의긴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예산에 대해서
지자체도 파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가 어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사실상 서울 수도권에서 세금을 걷어서 지방으로 뿌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이런 데 뿌려가지고 뭐 사실상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진짜 발전하려면 저희가 했던 논의뿐만 아니라 뭐 전라도, 뭐 경상도 지역을 막론하고 개판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그냥 지자체가 파산하도록 내버려둬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모라토리움을 가지고 정치인들 재판단하도록 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줄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고, 그렇죠. 빨대 꽂아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몰아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일일이 통제하고 간섭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게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를 있지 않습니까? 100%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 자리를 아예 없애고 중앙정부가 싹 하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안 좋은 요소만 지금 섞어놔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호남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호남이 정치가 산업화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호남은 정치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을 욕을 해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해야 그 민주당의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바로 주사파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해서 대한민국의 자원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시아문화전당이니, 그다음에 광주형 일자리니, 그다음에 한정공대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영암 F1 같은 영암 F1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이 아니고 기업과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또 기업과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주사파의 영향이기도 해요. 그래야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좌파들이니까 기업과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이.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사는 구조로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파가 싸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거론도 못 하잖아요. 왜냐? 우파가 광주에 가면 있자서 무릎 딱 꿇고 납작 엎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여기 옛날에 그 호남 출신들 차관급 이상 그 이제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모인 단체에 가서 좀 2, 3년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전국 공무원 중에 호남 공무원들이 가장 부패하고 무능하다. 이거 왜 그러냐면, 공무원 조직에서도 지금 시장 논리, 그런 게 경쟁의 논리가 작동 안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썩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 뽑았을 때는 이런 거 좀 처리하려고 뽑아준 건데,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후에 집권하게 될, 아니면 또 보수에 들어올 사람들, 이준석이나 뭐 유승민은 말씀하신 아까 투항해버리는 그런 좌파에게 이쁨 받는 것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큰 소리를 칠 걸 생각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착잡하긴 합니다. 선생님, 인물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 이런 말씀을 참 하면 또 요거도 먹겠지만 의외로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재명이 그러면 이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높다고 봅니다. 막기가 힘들 거라고. 그 재판부에서 힘들까요?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제가 옛날에 지난 대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대선 전에도 이런 이야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정치평론가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컨설턴트인데, 전 세계에서 지지율 10%가 넘는 대선 주자를 구속시킬 수 있는 재판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냉정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법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법이 뭐지? 정치인 재판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 아닙니까? 이건 누구 의견 떠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을 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구속을 해가지고 그 법적인 출마를 막는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요? 그 후폭풍을. 제가 보기에는 난리 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좌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국회의사 앞에 올라갔던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들어가서 완전 뒤집어 엎을 겁니다. 그거 아마 경찰도 안 막을 거예요. 막을 수 있겠어요? 한두 명이라면 몰라도 몇천 명, 몇만 명이 몰려가면은 그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민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위험성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못 막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현실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싸울 거 싸우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있지 않습니까? 집권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집권을 막는 노력을 통해서 동시에 우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거고 현실적인 판단은 또 별개의 문제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네네. 더 좋겠지만 그건 솔직히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기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 최선을 다해서. 그게 그 다음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싸우는 그 자체에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아까쯤에 제대로 싸워야지 그 국민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리고 그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국민들이 저기 이재명을 예뻐서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그 바보 같다 해도 저놈이 진짜 인간적으로 쓰레기고 여기 막장이고 막산이라고 말하지. 그리고 온갖 저기 지어 한 사람 자기 사법 리스크 보호 방탄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지금 문제 아니 여기 이재명과 민주당이 해온 것은 대한민국 정부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좀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한다는 거나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법치도 작동이 안 되고 행정부가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 그냥 행정부 차원이 아니라 감사원장이 뭐 그다음에 검사들 싹 지금 법이 아니 정부가 기능을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국민들이 다 모르겠냐는 거죠. 알고는 있어요. 근데 왜 저기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회초리로 이재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둘 다 미운데 그 중에서도 윤석열이 더 미운 거예요. 왜냐? 윤석열한테 맡겼잖아요. 근데 제대로 안 하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현직이니까. 그렇죠. 그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차지했으면은 그 대통령을 본인을 맡겨준 있잖아요. 그 일을 했어야지. 역사가 맡기고 국민이 맡긴 일을 했어야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재명을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윤석열 대통령 종아리 때리는 회초리로 쓴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너도 이제 지금 이제 용도가 다 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게 되기 위해서도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저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 내란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우파의 정책 시민권 자체를 부정하는 박탈하는 이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 시즌 2네요. 그렇죠. 적폐청산 차원이 아니에요. 적폐청산은 그냥 적폐잖아요. 근데 그냥 근다고 해서 적폐가 심판한다고 그래서 그 정치적 시민권, 발언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란 세력이라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치열하게 잘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위를 기약할 수가 있어요. 만일 여기서도 진짜 부정선거론이나 이야기하고 그러고 해서 합발했었으면은 저는 앞으로 20, 30년 있지 않습니까? 우파가 진짜 초토화될 거라 생각을 해요. 한동훈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동훈이 이번에 보고 저 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투표도 안 했잖냐. 그러면서 저기 대표직 그거 계속 수행을 하겠다 그런 거 보고 저는 거기서 한 절반 가량은 떨어져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본인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정책 책임을 진다는 게 리더거든요. 저는 글쎄요. 제가 보기로는 단지 저는 오히려 한동훈이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기 한동훈 중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제 좀 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한동훈이라는 캐릭터가 우파 중에서 좀 드문 캐릭터잖아요. 왜냐하면은 저기 우선 논리적으로 좌파한테 밀리지 않고 그래도 받아치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젊고 참신해 보이는 이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오히려 한동훈이 좀 살아나왔으면 제가 그때 사실은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 그냥 아주 그 깨끗하게 털고 내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진짜 누구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어떤 달동네 가서 옛날에 박원순이처럼 그런 정도 비슷하게라도 달동네 가서 골방 옥탑방 하나 얻어가지고 몇 개월 만이라도 가능하면 한 1년 정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저는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저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한
선거에서 패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서 가지고 당권에 도전하는 모습은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재명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약간 한동안 나도 되겠네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약간 트렌드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자숙의 기간 가지면서 좀 사람도 모으고 또 생각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컴백을 하는 게 트렌드였다면 약간 어느 순간부터가 그냥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바로 팔찌 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룰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상식이나 이런 거 상식이 작동하는 사회는 그래도 룰 질서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미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나마 좌파는 그런 식으로 해도 지기들이 위너니까 먹게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우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당분간 컴백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 만일 이제 몇 개월 안에 한 반년 안에 대선이 있으면은 또 한동훈이 대선 줘야 된다고 나서지 않을까 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아직 젊고 그러니까. 근데 나서지 않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한동훈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그 막당한 대선 주자가도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동훈이라고 당신이 다시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나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우파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총선 끝나고 뒤로 물러서 있었으면 이번에 대선에 본인이 나설 수 있는 등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근데 그게 좀 아쉽게 됐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탤런트가 좋은 사람이니까. 뭐 학습 효과가 있다면, 학습 능력이 있다면 이걸 통해서 뭔가 배우고. 근데 제가 좀 아쉽다기보다 우려스러운 게 정치 중독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그 중독이요, 정치 중독이요. 정치 중독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중독이 저는 정치 중독, 권력 중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약 중독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그 저기 그 총선 지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기 전당대에 나서는 거 거기서 그 소위 말해서 열광 맞았습니까? 그 좀 상당히 그것에 좀 심취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그게 뭐 강력하게 중독이 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파에서 좀 열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 가면 사람들 막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팬클럽도 만들어지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중독이거든요. 이거 한번 그 권력욕이 그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는 은퇴가 없다는 게 바로 제가 보기도 그래요. 정치인은 죽기 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짓을 하고 있든지 어디 가 있든지 현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정치인인데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네요. 좀 더 그러니까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뭐 한동훈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렇다 저렇다 할 감정도 없는데 그래도 정말 할 거면 좀 우파와 보수의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주변에 있잖아요. 좌파 떨거지들 좀 정리 좀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야기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실제로도 그런 좀 행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기 그 좌파 떨거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한동훈 주변에 모여 있겠어요? 한동훈을 왜 서겠습니까? 국민의힘을 위해 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향도 아니고 국민의힘에 대한 증오심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의힘은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아마 강할 거예요. 제발 그런 사람들을 그런 걸 우파 시민들이 모르겠냐고요. 제발 좀 그것 좀 정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기가 뭐 여러 가지 특별히 보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많이 착잡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래도 뭐 좀 희망의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얘기해 제가 주시고.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완전히 저기 그 멍청한 놈, 그다음에 사기치는 놈처럼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지난 대선 이후부터 좌파는 퇴조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하강세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도 우파가 이길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완전히 엉터리라고 이제 찍혔는데 저는 그 총선에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좀 그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좌파가 퇴조기다. 하강기다 하는 생각은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좌파들도 있잖아요. 지쳤어요. 지쳤고 그다음에 그 5.18이나 지금 좌파의 가장 큰 상징 자산이 보면은 5.18 같은 거거든요. 5.18이 가장 중요한 무기 아닙니까? 근데 5.18도 위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18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5.18에 대해서 시비 걸면은 심지어는 구속도 시키고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18이라는 상징 자산의 위력이 약해지니까 뭘 동원하냐면은 저기 뭡니까? 저기 이태원 참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좌파의 상징 자산은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대한민국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좌파들이에요. 그래야지 지기들이 그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 정치적으로 있으니까요.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좌파의 가장 큰 무기가 대한민국이 비극이에요. 대한민국의 비극이 좀 더 끔찍하게 좀 더 대규모로 발생하기를 하고 원하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자들이 저는 좌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18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자꾸 한계에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좌파들이. 우선 상징 자산의 위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 지금 저는 그 뭡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좌파들이 그렇게 탄핵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도 탄핵이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길거리 좌파들의 탄핵 동력은 정치적인 동력은 길거리에 떼가지로 몰려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동력도 약해지고 내가 특히 보는 게 그 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의 동력가 가장 중요한 물리력 중에 하나가 좌파의 물리력이 하나인데 민노총의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 간첩 잡아낸 거 하만 해도 제가 우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인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저는 느낌이 좌파는 퇴적이다. 마지막 발악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불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촛불이 꺼지기 전에 훨씬 밝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만일 이재명이 집권한다 해도 있지 않습니까? 좌파에게 의지해가지고 정치하기는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좀 농담 비슷하게 차라리 우파 이런 정도 실력 가지고는 안 되고 좌파를 분리시키는 게 좌파에 서로 분열돼가지고 지끼리 싸우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일리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파가 혁신하기 전까지는 지금 제가 이번에 현실적인 그 가능성으로 그 탄핵 인용되고 그러면은 이재명 되는 가능성이 또 거의 막기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랬을 때 저는 저기 그 좌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할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우파 시민들이 그리고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까 좀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로는 지난 20-30년 동안 그 PC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권은 무너졌지만 그것이 좌파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종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역사의 종언이라는 건 없어요. 잘못된 경향성은 경향성대로 계속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권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무너졌지만 그게 PC라는 형태로 변형이 돼가지고 지금 사실 어마어마한 대세로 왔잖아요. 근데 문화 마르크스주의라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보기로는 그 미국도 그게 사실 점령을 당한 셈이잖아요. 특히 학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식인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식인 자체가 하나의 사회 계급화된 것 같더라고요. 지식인 자체는 그게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을 굉장히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좌파 친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인.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기 미국도 흔들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은 상당히 거기서 일종의 그 뭐라 할까요? 흐름이 바뀌고 있나는 아직 결정적으로 최종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트렌드도 대한민국 것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트렌드 속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특별히 5.18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이 성장할 때, 급성장할 때 나타났던 어떤 럭셔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약자들도 챙길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5.18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부채의식을 가지고 이제 부채의식이 있더라도 그게 여력이 있어야지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선심을 쓸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한국은 근데 성장에서 많이 지금 침체되는 시기를 이미 완연하게 진입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5.18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제가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그 우리나라가 근대화에 지금도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근대화의 모멘텀이 건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국이라는 게 그냥 건국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 네이션 빌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수립이었다면은 산업화, 다음 단계가 민주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나름의 기준일 수도 있는데 저만의 기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생산력의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여하는 게 저는 진보라고 생각을 해요. 생산력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건 진보가 아니고 저는 반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저기 뭡니까 촛불 시위 한참일 때 제가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촛불은 반동이다. 왜냐 대한민국 생산력 발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고 있는 게 촛불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대한민국의 생산력 발전 이 부분에 위해서 우파가 좀 그 대목은 결국 우파가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절망하시지 말고 여기 한번 힘내서 싸우자. 그리고 그 페미니즘도 왜 페미니즘이 진보 좌파들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트렌드가 됐냐면은 그 페미니즘을 통해서 그 가사에 묶여있던 여성 노동력이 해방이 됐잖아요. 그 노동력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서 어마어마한 생산력 증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진보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보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완전 반대라고 많이 생각을 뭐 타락을 했지만요. 그래서 좌파가 저는 아까 지금 5.18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민주화가 이제 민주화를 상징하는 게 5.18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화를 우리가 그냥 쉽게 제도권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수결 정치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민주화라는 그 움직임 속에 뭐가 저는 포함이 되어 있냐고 생각하냐면 유연화, 개방화, 다양화, 합리화 이 요소가 민주화라는 그 흐름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니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거 모르시죠? 87체제 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 나이 또래, 저보다 나이 한 10살, 한 50대한테도 그 기억이 있어요. 87체제 이전에, 6.29 이전에 경찰서나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언제든지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민 부서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그 급행로라고 그랬죠. 그런 거 내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그거 다 없어졌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합리화, 생산력 발전 이것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뭐 촌지 안 받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럼요. 포함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근데 부정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라 나름대로 투명해진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생산력 발전,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을 것인가. 근데 지금은 그런 그 긍정적인 효소는 사라지고 말 그대로 저는 경제 민주화를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우파의 개헌 담론으로 경제 민주화를 경제 자유화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 민주화는 경제를 정치화한 겁니다. 이게 바로 5.18이나 소위 말해서 좌파 세력의 민주화가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걸로 변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는 하여튼 이길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만일 좌파가 계속 이렇게 주도해 현재 같은 좌파 가치관이 그게 휩쓸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동희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